저희 시간이 10분이 지났어요. 지금 시작할게요. 저는 열기를 맡은 2, 3학년 담임교사 이혜주입니다. 네. 자, 일어나서 같이 열기를 할게요. 노래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영혼 달력 읽고 간단하게 안내 몇 가지만 드리고 강의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햇님이 떠올라 하루 연애. 굉장히 간단한 노래예요.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제가 먼저 부를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햇님이 떠올라 하루 연애. 4번 연달아서 부를게요. 시작. 아침 오고 밤은 가네 햇님이 떠올라 하루 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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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 달력 이쪽 41주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창조적 힘은 신성에서 받은 힘들을 인간 삶의 바른 행위로 불붙이고 밝히려 가슴 한가운데서 솟구쳐 오르려 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사랑과 천명 안에서 스스로를 만들어 갑니다. 세상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내 심연의 본성 속 신선을 해방시켜 우주로 솟구쳐 오를 내 안의 신성이 내게서 날개를 가져가 우주의 빛과 운기 안에서 나 자신을 찾아내게 하소서. 다 앉아주세요. 박규현 선생님 모시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전반은 이 책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책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게 되고 후반은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해설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강의 다 어떤 제가 많은 경우에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텍스트를 놓고 텍스트 해설 강의를 하는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주제만 놓고 주제 강의를 하는 수도 있게 되는데 이번 강의는 전부 텍스트가 있는 강의들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조서 활동을 하게 되실 거고 마지막 1시간은 하루 동안 강의한 거에 대한 이제 돌아보기 Q&A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열악한 총구 속에 이 추운 겨울날 오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좁은 공간에 좀 불편한 점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뭔가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결정으로 모인 거에 대해서 오신 분들한테도 고맙고 감사드리고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우리 교육의 어떤 큰 시가 될 거라고 먼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이 책 처음 보시는 분들 있나요? 한번 손 좀 들어봐 주세요. 이 책 처음 본다 지금. 네, 두 분이 계시네요. 이거는 1919년도 가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첫 발도르프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발도르프 학교의 교사가 될 분들을 대상으로 루돌프 슈타이너가 14박 15일 동안 하루에 한 강씩 진행했던 교사 연수 강의가 있는데 그 교사 연수 강의의 전통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제 전 세계 발도르프 학교에서 이 책과 함께
이 책은 인지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쭉 강연록이죠. 손으로 쓴 매뉴스크립트가 아니고 강연을 한 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강연록입니다. 근데 오전에 이론 강의한 거의 내용이 이 책에 담겨 있고 오후에 교과 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한 게 또 다른 책으로 지금 출판이 돼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100년 전 올해가 발도르프 교육 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100년 전 전통을 따라서 전 세계 많은 발도르프 연수들이 오전에는 인지학 강의, 오후에는 교과 방법론 이런 식으로 이제 틀을 갖추는 계기가 됐던 책이고요. 이 책의 이제 주된 내용은 인지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학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의 과제가 무엇이고 그런 과제를 수행해내기 위해서 교사들이 갖춰야 될 게 뭔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발도르프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가장 하나의 어떤 교육 철학과 방법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 교과서적인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책이 발도르프 교육의 쉽게 말해 핵심을 담고 있는 걸로 여겨지고 있고 모든 발도르프 교사들은 이 책을 익히는 것을 당연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고 이 책이 이루어진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19년도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책 자유의 철학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역시 오늘 처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처음 봤다. 예. 다 읽어보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아, 다 읽고 정리가 좀 됐다는 분 생도 들어봐. 아무도 없죠. 이 책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루돌프 슈타이너라고 하는 사람의 출세작입니다. 세상에 자기 사표를 던진 중요한 저작입니다. 이 책은 강연록이 아니고 손으로 직접 또박또박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쓴 책입니다. 쓴 책이고 이 책은 1894년도에 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고 나서 25년 뒤에 이 책이 나온 거죠. 이 책이 나오고 25년 뒤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슈타이너가 30대 초반에 이 책을 쓰고 그로부터 50대 후반에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무려 25년. 한 사상가에게서 게다가 슈타이너는 이렇게 오래 산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60대에 뭘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책은 슈타이너가 1926년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한 6, 7년 전에 쓴 책이고 이 책은 이거는 출세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책이 어쩌보면 슈타이너 사상사에 있어서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본말을 장식하는 책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 두 책 사이에 상당한 간격이 있지 않을까요? 시간적인 간격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간격도. 이때는 젊은 사상가가 자신의 사상의 어떤 개요를 정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야심만만하게 세계관적인 어떤 기획 설계를 세상에 첫 포효를 이제 터뜨리는 그런 책이었던 거죠. 반면에 이거는 노년에 성숙한 슈타이너가 그동안에 20여 년 이상 더 발전시켜왔던 자신의 세계관을 아주 원숙한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실천적인 방안으로까지 심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놓은 총정리하는 어떤 그런 뜻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두 책이 이제 슈타이너 인지학의 본말을 장식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 책들인데 뭐가 더 어려울까요? 당연히 이게 더 어렵겠죠. 이게 훨씬 더 어렵겠죠.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고 훨씬 더 심층적이면서도 응용 확장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게 당연히 더 어렵습니다. 당연히 더 어려운데 요거는 거꾸로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책에 담겨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서의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이 보시다시피 자유의 철학, 제일 재미없는 게 철학이잖아요. 제일 까다롭고 뭔가 의미 규정을 세심하게 막 쫓아가야 되는 머리 아픈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가장 논리적으로 복잡하고 말 그대로 철학서입니다. 철학서. 그런데 여하튼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발도르프 교사들이 이 책은 보는데 이 책 안 본다는 거죠. 이 책은 안 봅니다. 잘 안 봅니다. 본 사람이 드뭅니다. 근데 이 둘 간의 관계는 여기에서 규정되어 있는 개념에 대한 정의와 설명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발도르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념어들이 일반 일상생활에서나 혹은 일반적인 제도권 아카데미에서 사용하고 있는 뜻하고는 아주 다른 맥락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고라고 하면 영어로는 그냥 think라고 표현되는 이거 사고, 그러면 생각하고 사고를 구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생각하는 게 곧바로 사고하는 거지. 뭐 조금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좀 사고, 생각은 우리말이고 사고는 한문이니까 조금 더 논리적이고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뭐 생각 이러면 원래 그렇잖아요. 한글로 된 것들은 개념어가 없고 우리가 사용하는 개념어들 다 한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은 근데 우리말입니다. 사고는 한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감상 사고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사고는 머리를 쓰지 않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순간 그거는 슈타이너가 말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머리 안 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왜 그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머리 써서 논리를 사용하거나 감각에 기대거나 언어로 표현되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사고가 아닙니다. 인지학에서 말하는 think는 브레인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지학에서 의지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의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일상어감에서는 제가 의지가 굳다 라고 얘기하면 지구력, 인내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구력, 인내심, 초주일관되는 어떤 일관성,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의지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지라는 의미로 일상어감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발도르프 교육에서 인지학에서 의지라고 하는 거는 무슨 해병대 극기훈련 같은 그런 이미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타고난 천성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성향과 기질, 물리적으로는 유전자적인 특성들, 정신적으로는 카르마에서 오는 성향들, 이거를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의지니 사고니 일 뿐이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하고도 180도 다르고, 심지어는 제도권 아카데미에서 정의되고 설명되고 있는 거하고도 그 용법이 아주 다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인지학에서 맥락적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물론 이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겠죠. 무근각에 사용한다면 그게 철학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어떤 슈타이너만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의지는 이렇게 이해하고 사고는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기서는 그 개념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 여기서 개념 정의된 걸 가지고 막 내용을 달리고 있어요. 실천적인 내용을. 그럼 여기서 개념에 대한 어떤 맥락적인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맥락적인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걸 전부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체로 이 책은 아무도 안 읽고 이 책은 열심히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일상어감으로 이 책에 나온 용어들을 이해해 놓고 그 내용이 발도르프 교육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큰 착각이 돼버려요. 그래서 참 많은 부작용이 실제로 해외에서 어떤 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발도르프 교육계 내에서도 이제 이런 인지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인데, 이 세계관의 전모,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오해라든가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도 불식되지 않고 사실 많이 쌓여왔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그런 오해가 많이 퍼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의 의식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참으로 더디게 우리나라의 대한학교 운동, 대한교육운동의 역사를 대략 한 20년 정도 본다면, 발도르프 교육도 초창기부터 따지면 20년 정도 됩니다. 첫 학교가 만들어진 걸로 이제 기점을 삼자면 지금 17년째가 되는 거고요.
근데 학교가 만들어지는 준비 과정들이 있었고 이미 발드루프 교육이 퍼져나가는 과정들이 있었으니까 한 20년으로 대략 보면 되겠는데 20년이라고 하는 한 세대에 가까운 이제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으나 이제 그만큼의 어떤 그 헌신했던 만큼의 의식 성장을 이루지는 못했다고 보여지는 예, 그런 사태가 아직까지도 사실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카데미는 금년부터 요번 기수가 3기입니다. 작년에 2기, 재작년에 1기를 했죠. 근데 1기, 2기 때는 매주 일요일마다 모여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강의를 하면서 1기 때 12주, 2기 때 16주 동안 강의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발로 매해 12주 혹은 16주 강의를 하고 나서 그걸로 끝이 났는데 금년부터는 안내문에 조금 쓰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드리자면 3기 때부터는 이제 1년 안에 끝나지 않고 2년에 걸친 과정으로 지금 체계를 재편했습니다. 그래서 방중 강의가 있고 지금 이게 방중 강의죠. 5일짜리 아카데미입니다. 5일짜리 아카데미고 월 세미나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일주일이 주 단위가 아니고 달 단위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하는 월 세미나 2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중 강의하고 월 세미나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 방중 강의는 슈타인의 원전하고 실질적으로 발드루프 교과방문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예술활동들을 조금 깊이 있고 심층적이고 본격적으로 교사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에 초점을 맞춰서 좀 심화시켜서 하는 내용으로 방중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 세미나는 발드루프 교육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이나 어떤 교사가 굳이 아닌 분들에게도 발드루프 교육을 공부하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지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인지학 한 개만 공부해서 인지학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인지학과 함께 그 인지학이라는 세계관을 둘러싸고 있는 시대의 흐름, 그 다음에 오늘날의 어떤 여러 가지 새로운 어떤 인류의 문화적 성과들하고의 연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교류하고 확장하면서 인지학을 봐가야 되는데, 인지학을 발전시켜 가야 되는데, 그런 인지학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인지학과 현대철학, 인지학과 동양철학, 이게 지금 2019년도 월 세미나의 큰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에서는 인지학 원전을 다루는 거라면 월 세미나에서는 인지학과 오히려 이제 주변의 어떤 문명사적인 흐름들하고의 연결고리를 다루는 걸로 좀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넓혀놨고 참가하시려고 하는 이제 대상에 있어서도 아카데미는 교사인 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을 하고 월 세미나는 발드루프 교육에 전반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한테 좀 열려있는 방식으로 내용도 구성하고 운영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 아카데미의 기본적인 목적은 자체 교사 양성입니다. 물론 그것만 목적인 것은 아니고 2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발드루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들한테 일단은 기본적인 알 수 있는 공부의 장을 연다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요. 근데 실천적인 목적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학교에서 요청하는 교사를 직접 이 장을 통해 가지고 양성해 내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사로서 준비가 되려면 뭐 최소한의 어떤 갖춰야 되는 이론도 그렇고 그 교과 방법론적인 것도 그렇고 갖춰야 될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이게 뭐 한 10주 듣는다고 해도 뭐 한 주에 6시간, 7시간 정도 들으면 6, 70시간밖에 안 되는데 태부적인 시간이거든요. 대단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발드루프 교육기관들에서는 보통 교사 양성 기간을 마련을 할 때 대략 기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적은 곳은 600시간 정도, 많은 곳은 900시간 정도까지 어떤 연수 시간을 요구를 합니다. 연수 시간을 요구를 해서 문제는 양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항상 그렇지만 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질적인 거잖아요. 질적인 효율성이 높으면서도 동시에 어느 정도 양을 충족시켜줘야 되는 이 2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데 현재 저희의 호흡, 역량 이런 걸로는 600시간, 900시간 이런 연수를 저희가 진행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고 저희가 지금 안내를 드린 책에는 이런 방중에 하는 아카데미 3번
그러니까 3학기죠. 방중하는 아카데미를 3번 들으면 뭐 겨울부터 시작하든 여름부터 시작하든 1년 반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2년에 걸쳐 있는 기간이니까 이 3번 더하기 월세미나 2년치. 월세미나는 아카데미 있는 때는 월세미나가 빠지니까 1년 12달 중에 10달이 진행이 되는 거죠. 10달이 진행이 되면 월세미나 20회, 그리고 방중 아카데미 3회. 요 두 개 합하면 대략 200시간이 좀 넘어갑니다. 요 정도 시간을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학교의 교사로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어떤 지원 자격 요건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올해부터, 전부터 그랬던 게 아니고 전에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신생학교라서. 올해부터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첫 스타트를 하는 자리입니다. 첫 스타트를 하는 자리라서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여기서 공부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아, 양평학교에서 교사를 한번 해볼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이거 한 2년 걸리겠다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뭐 가외적인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예,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왜 그 개념 정의가 먼저 필요한데 그 보편적인 아니면 1교시에 배치하는지 혹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세계적 관행입니다. 세계적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강의하면서 이제 지금 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는 이중적인 과제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되지 않은 개념 정리에 대해서는 강의 중에 해 나가면서 또 요 보편적인 안에 대해서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막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어떻게 공부해 나갈 거냐. 제가 앞에서 떠들고 강의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죠. 기본적으로 책이 있으니까 책 읽고 와야 되죠. 책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책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주시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1회부터 5회까지 진도를 안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이 1회고 내일이 2회인데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열심히 이제 책을 보셔야 되는 거야. 일단 책을 좀 읽고 와달라. 읽고 와달라는 게 기본 부탁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안 읽고 올 거란 거 다 압니다. 그게 되겠나 어디? 또 뭐 봐도 뭐 야 이거 흰 거는 종이인데 까만 건 글씨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봐도 모르겠네 뭐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크죠. 아까 책 읽어서 과연 이제 얼마나 그게 강의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는 미지수입니다. 미지수라는 건 잘 압니다. 그래도 읽고 오는 게 일단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대한 기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돼서 요 3기 아카데미에 오시는 분들 뭐 명단이라든가 어떤 소통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빨리빨리 내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카페를 열어야겠죠. 지금 단톡방 열은 것처럼 카페를 열고 거기에 제가 자료를 올릴 겁니다. 올리면 지난 겨울에 제가 수십 쪽에 달하는 용어 정리 원고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 써놓은 게 있는데 급하게 좀 써서 생각은 오랫동안 해왔지만 작성 기간은 불과 2주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 35페이지짜리 자료 용어 해설집을 썼는데 그것도 내용상 압축된 거라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할 겁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텐데 어쨌든 그 업데이트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질 그 영어 해설집 자료를 저희가 3기 카페가 만들어지면 그쪽에 올리겠습니다. 그게 조만간 출판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작업이라서 일단 자료에 대한 외부 유출이라든가 이건 당연히 안 되고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내부에서 공유해서 보는 걸로 하고 이제 그 영어 해설집 자료를 올리면 최소한 빨리빨리 그 영어 해설집이라도 빨리 보면 강의 이해하는데 그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헷갈리는 용어만 집중적으로 뽑아놓은 거거든요. 혼돈하는 용어들만 집중적으로 뽑아서 해설하는 그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이 두 책에 대해서도 뭐 일종의 어쩔 수 없이 강의록이라기보다는 요약문인데 요약문을 강의록을 겸한 요약문 자료는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페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책 읽는 건 기본이고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강의와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공간이 마련되는 대로 온라인에 공간이 마련되는 대로 자료를 올릴 테니 프린트 아웃해서 지참을 하시고
오히려 그 축약되어 있는 자료를 열심히 봐서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을 일단 다 이해가 되면 결과적으로 책의 내용은 이해됐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좀 효율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외적인 얘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가고 본 강의는 시작도 못했는데 또 가외적인 얘기,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진도표를 딱 잡아놔도 진도가 조금씩 밀립니다. 양해를 해주세요. 근데 끝날 때는 어쨌든 다 끝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한 해 정도까지 진도가 조금씩 밀립니다. 어째 보면 우리가 정말 오리엔테이션을 따로 잡아가지고 그죠? 막 1박 2일 오리엔테이션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서 본 강의 시간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은 여기 지금 이 책이 알게마인의 멘셴 쿤데, 알게마인의 멘셴 쿤데, 독일어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제너럴 안스로포스피, 제너럴 안스로포스피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걸 지금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책이 출판이 됐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 책의 제목을,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보편적 암이라고 이 책을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는 이 번역 표현을 쓰지 않고 보편인지학이라고 하는 용어로 통일하자고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혼란들이 개념에 대한 이해 혼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일파만파 퍼져나간 게 어느 정도 지금 발도르프에 누적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당한 수준의 어떤 세계관이나 철학들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귀찮더라도 나중에 실제 어떤 실천할 때에는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실천 과정에 있어서는 그 개념 자체에 대한 뭐 은밀한 언어적인 규정이 그닥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해 과정에서는 개념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어떤 게 없이는 진도가 안 나가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한번 간단히 말하면 저는 이 인간에 대한 보편적 알미라고 하는 이 책 제목이 번역이 틀렸다고 봐요. 그리고 이 안에도 틀린 분역이 무수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틀렸다. 이제 틀린 것도 있고 의견이 다른 것도 있겠죠. 구별해야죠. 근데 의견이 다른 문제가 아니고 그냥 틀렸다. 쓸 수 없는 말을 썼다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잘못된 오역들이 꽤 많이 끼어 있어서 그게 이제 그동안 혼란을 가중시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시지. 진도 나가자. 나가면 안 될까요? 요거 인지학이라고 번역하죠. 안스로포스피를 인지학, 안스로라고 하는 게 어떤 종으로서의 인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인류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안스로. 그래서 안스로폴로지 그럼 보통 인류학을 얘기합니다. 인류학을 얘기하는 거고, 유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안스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스피는 뭐뭐에 대한 지혜 이런 거잖아요. 지혜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안스로포스피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옛날에는 안스로포스피라는 용어 자체가 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었어요. 불과 한 5, 6년 전만 하더라도 등재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3, 4년 전에 안스로포스피를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인간학이라고 나왔습니다. 인간학이라고 나왔는데, 근데 사실은 인간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포스피 이걸 학이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보통 학이라고 얘기하면 뒤에다가 무슨 러지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러지하고 소피는 다른 거거든. 러지가 논리라면 소피는 논리를 뛰어넘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분명히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인지학을 얘기할 때 정신과학이라는 용어들을 써요. 근데 엄밀하게 보면 정신과학, 정신이라는 용어, 과학이라는 용어, 이 둘 다 틀렸어요. 슈타인의 인지학을 설명하는데 쓸 수 없는 말들이에요. 왜 쓸 수 없는 말인가 하면 그거는 이제 용어 혼란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강의하다가 용어를 설명해야 되는 이게 진이 좀 빠지는 거긴 한데 이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넘어가지 않고는 진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용어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정신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할게요. 그건 좀 내용이 깁니다. 근데 슈타이너 스스로 정신, 우리말로 정신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식의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정신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굳이 한문으로 번역하려면 그건 영적이다라고 해야지 정신이라고 하면 안 해요. 정신하고 영하고 같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정신이 영적인 건 아니거든요. 정신이라고 하면 범위가 우리 의식세계, 내면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범위고 영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두 개 같지 않아요. 두 개 같지 않고 스피리추얼은 한문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영이라고 얘기해야지 정신이라는 넓은 개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지혜라고 하는 거를 학이라고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학이라고 하는 건 논리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라고 했을 때는 논리적인 정합성에 매이지 않고 그거를 초월한 통찰력을 포함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걸 로직에 가두면 안 된다는 거죠. 로직에 가두면 안 되는 거라서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을 정신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틀렸고 소피라는 말을 학이라고 번역하는 것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굳이 정신과학이라는 말은 더군다나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학하고 또 달라요. 과학은 사이언스잖아요. 근데 사이언스는 말 그대로 우선은 슈타이너가 사이언스란 말을 쓴 적이 없고요. 자기의 세계관에 대해서. 사이언스란 말은 안 씁니다. 다만 자연과학의 성과를 현대 자연과학의 성과를 내가 하는 안소로포스피가 부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할 뿐이지 이게 사이언스란 말은 쓴 적이 없다. 사이언스가 어원상으로 보면 그 자체가 어떤 대상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사이언스 이게 어근적인 의미 자체가 쪼개서 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는 현대의 어떤 유물론에 기초한 실정주의적, 합리주의적, 우리가 과학적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이 현대의 패러다임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논리 체계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소피라고 하는 건 논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이언스라고 해도 안 되고 로직이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냐? 그냥 초기의 번역가들이 번역어를 선택하는데 뭐 나름대로도 다들 애를 썼겠죠. 제가 지금 강의를 하는 중에는 제가 이 용어는 지금까지 써왔던 이 용어는 이런 대체어로 바꿉시다 라고 제안을 할 것들도 좀 있어요. 앞으로 이런 대체어를 써 나가야 합니다라고 제안할 것들은 제안을 하고요. 근데 제가 뭐 대체 용어에 대해서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체 용어를 아직까지 정리하지 못한 것은 기존 용어 중에서 그나마 나은 걸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번역어 중에서 초창기 번역에 이거를 영학이라고 번역했던 초기 번역어들이 있어요. 인지학의 성격을 정신과학이 아니라 영학이다라고 번역했던 것들이 있는데 정신과학보다는 영학이 훨씬 내용적으로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영학이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소로포스피는 제가 아까 사전에 등재가 안 돼 있었다. 안소로폴로지만 등재가 되어 있었고 그거는 인류학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인류학은 소셜 사이언스예요. 그거는 그리고 유물 실증적인 방법을 따라서 말 그대로 인간의 고고학적이고 유물적인 이런 증거들을 쫓아가지고 재구성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인지학하고는 달라요. 인지학은 그런 귀납적인 체계가 아닙니다. 귀납적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소로폴로지로 치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소로폴로지로 치환될 수 없는 요 용어를 인류학이란 말은 쓸 수가 없는데 그걸 인류학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인간학이라는 말을 초기 번역자들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에 대한 보편자감이 나오기 전에 물병 자리에서 나왔던 똑같은 원전에 대한 번역책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반 인간학 이랬어요. 일반 인간학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요거를 일반이라 번역하고 요걸 인간학이라 번역한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그 옛날에 나왔던 책을 기준으로 이걸 일반 인간학이라고 다들 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요거를 일반이라고 하면 안 된다. 요거 보편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일반이라고 하는 순간 왜곡돼 버린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인간학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인지학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합해서 그냥 보편인지학이라고 칭하자 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체 용어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인지학이라고 하는 게 사전에도 인지학이란 말이 등재가 안 됐었어요. 그냥 안스로포소피를 쳐도 인간학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요즘은 이제 영어 사전에 안스로포소피 쳐보면 인지학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전에 안 나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는 개념의 세계에서는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 거거든요. 개념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그 사회적 합의는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에서는 사전이 표준이 될 수밖에 없어가지고 사전에 안 나오는 거는 사회적인 합의를 필요로 하는 개념으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는데 사전에 인지학이란 말이 없다가 최근에 인지학이란 말이 등재가 된 거예요. 근데 아마 이렇게 된 거는 저는 짐작컨대 중국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중국에서 발도르프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한 6, 7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하여튼 중국 나름대로의 이유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나서가지고 발도르프 영어 정리를 국가 사업으로 아주 일관되게 쫙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슈타인의 300여 권에 달하는 그 방대한 어떤 전집을 빠른 속도로 번역을 해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일관되게 인지학이라는 용어를 한문어로 썼어요. 안스로포소피 인지학, 안스로포소피 인지학을. 그렇게 쓴 것이 국제적으로 반영된 결과 인지학이 이제는 등재된 게 아닌가. 이건 그냥 제 짐작이에요. 제 짐작입니다. 이게 제 짐작이고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는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흐름을 보니 이제 우리나라에는 전체적으로 슈타이너의 저작은 350권 정도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개수는 350여 권 중에서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고 그나마도 영어에 대한 각 책마다 영어에 대한 번역 영어에 대한 통일이 안 돼 있고 통일이 안 돼 있는 거 이전에 번역 영어를 그렇게 선택하게 된 어떤 근거 제시가 있어 줘야 되는데 그런 근거 제시를 위해서 모든 번역 책들에는 역주와 각주가 충실하게 들어가야 그게 번역으로서 이제 기본을 갖추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번역 책들에는 역주 각주가 없어요. 역주 각주가 번역에 대한 역주 각주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의 퀄리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제기돼서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요거는 이제 등재됐으니까 정확한 뜻이 원래 인지학이었으니까 인지학이라고 하자. 인간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다. 알지자하고 지혜지자하고 다르잖아요. 요거는 알지자고 지혜지자는 요 밑에 날일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날일자 하나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커지거든요. 요거를 일반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보편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기준에 의했습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제너럴이라고 하는 말이 일반이라는 말도 있고 보편이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일반하고 보편은 의미 차이가 또 180도 다르거든요. 일반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편적이다라고 했을 때는 보편은 많은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리값에 가깝냐 안 가깝냐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편 타당한 진리라는 말은 하지만 일반 타당한 진리라는 말은 없잖아요. 진리성 여부를 얘기할 때 보편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진리성 여부가 아니라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동의를 한다 안 한다는 얘기를 할 때는 일반적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정당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진정성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한문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한문을 좀 읽는 거는 조금 하는데 쓰는 건 잘 못합니다. 마치 영어 스펠링 틀리듯이 뭐 온통 잘 틀리기 때문에 저도 틀릴 가능성이 높고 여기 계신 분들도 어차피 한문 문맹 아닌가요? 그래서 뭐 한문으로 쓰는 거에 굳이 뭐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하면 쓰겠습니다. 필요하면 쓸 텐데 그냥 정당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영어로 이제 할 때는 정당성은 보통 레지 이거 특별히 모르겠다 멋이 법적으로 타당한 법률적인 이런 거 멋입니다. 레지터머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정당하다는 게. 근데 진정하다라고 하는 건 센티스티 이렇게 씁니다. 용어가 다른데요. 용어가 다른데
요게 일반적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요게 보편적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진정하다, 진리값을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어떤 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진정성 여부하고는 상관없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인정하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사니까 잘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다수결 사회에서 그게 법이 되잖아요. 그게 법이 되면 우리는 또 법이 관습적으로는 법을 정의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시다시피 법률적으로는 합법적인데 부도덕한 거 꽤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법적이지만 부도덕한 거 많이 있어요. 또 거꾸로 인간적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하게 도덕적인데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장발장이 조카 살리려고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평생 고생을 했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법률적 정의하고 양심적인 도덕적인 선하고 부닥치는 거죠. 네. 그런 어떤 모순들이 늘 있는데, 레지트머시라고 하는 거는 다수가 인정해서 그 사회의 관습적 정의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습적 정의. 그러니까 이건 다수성하고 관련된 거고 당대성하고 관련된 거예요. 다수성, 당대성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고, 반면 이거는 이거하고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내용적으로 진리값을 가지고 있는가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죄너를 일반으로도 얘기할 수 있고 보편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책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걸 일반으로 해야 될 거냐 보편으로 해야 될 거냐는 말이죠. 이 책의 내용은 인간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삼원적인 존재고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양극적인 동감만감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감각이 발달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발달 과정들을 보이게 되는 존재다 하고 인간 존재를 규명하려고 해요. 인간 존재를 규명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의 성격을 우리가 일반이라고 해야 되겠냐 보편이라고 해야 되겠냐의 문제인 거죠. 이해되셨죠? 예. 당연히 이거는 보편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안 얻고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수학적인 논증을 하는 사람이 이 자체의 어떤 정합성에 따라 가지고 증명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누가 이걸 보고 인정해 주냐 마냐 하는 거는 그 논정 과정 자체에서는 불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제너럴 안스로포소피는 슈타이너의 의도에 따라서 보편 인지학이라고 번역을 해야지 이걸 일반 인간학이라고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이렇게 바꾸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책은 보편자가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이 알물 수식하고 있잖아요. 이러면 인식론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은 인식론이 아니고 존재론이거든. 그러니까 보편적 암이라고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원어대로 그냥 보편인지학이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인지학은 기본적으로는 보통 철학을 우리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이렇게 나눕니다. 존재론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인간 존재 본성이 뭐냐 이런 거 규명하는 거예요. 인식론이라고 하는 인식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학입니다.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논리학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게 논리학이 아니에요, 내용이. 논리학만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게 인식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보편이 알물 수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보편인지학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양평학교 강의에서는 그냥 제너럴 안스로포소피를 그냥 보편인지학이라고 다 칭하겠다. 일관되게. 이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진도상으로는 오늘 1강을 마치는 게 목표인데요. 남은 시간 보니까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1강 못할 것 같고 내일 1, 2강 묶어서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개회사까지 하면 시간은 끝나지 않을까. 이제 책을 갖고 계신 분은 이 자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려드릴 테고요. 다행히 책에 맨 앞에 보면 첫 번째 강의부터 14번째 강의까지의 기본적인 요약문이 있어요. 기본적인 요약문이 맨 앞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각 장마다 들어갈 때 앞에 이렇게 소제목들이 저렇게 붙어 있어요.
이 소제목에 따라서 요 소제목 붙어 있는 요 내용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이. 뭐 본문 안에 뭐 이렇게 항목을 나눠 가지고 뭐 1-1, 1-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논문 체계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연록이니까 논문 체계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에 강의되어 있는 내용의 흐름을 소제목별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순서대로 해놓은 거라서 요 소제목의 어떤 그 문장과 명제로 정리해놓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요 장의 강의 내용을 이해한 거인 거죠. 그래서 강의 흐름은 여기 있는 소제목, 요 소제목의 흐름대로 그냥 쭉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이 소제목이 딱 보니까 개회사 문화적 과업으로서 발도르프 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목이 문화적 과업으로서의 발도르프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은 아시다시피 발도르프 교육의 발도르프라고 하는 건 담배공장 이름이었잖아요. 발도르프 담배공장 주인이 처음에 자기 구원을 통해서 학교가 만들어져서 그걸 길에서 발도르프 학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발도르프의 교육 철학에 해당하는 건 인지학인 거죠. 제너럴 안스로포스피가 교육 철학에 해당하는 거고, 안스로포스피를 바탕으로 발도르프 교육운동, 발도르프 지칭되는 교육운동이 시작이 된 거죠. 실제 내용은 안스로포스피입니다. 인지학인데, 인지학에서는 인간을 삼원적인 치환되지 않는 삼원의 종합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 삼원, 이 삼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 지금까지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교육 철학들은 인간을 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발도르프만 유일하게 인간을 삼원으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학계에서는 은밀하게 스피리추얼, 즉 우리가 영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배제해 버리죠. 유물 실정에서는 이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학문의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권의 공식적 학계에서는 영을 다루지 않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부정합니다. 학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통사회의 많은 것들이 근대사회에서 학문의 대상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배제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영적이라고 하는 걸 다룰 수 없습니다. 다룰 수 없고, 일반적으로도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통용이 될 때에도 보통 영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 종교하고 연결이 돼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이 말이 종교적 전유물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인지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 종교의 전유물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거니와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요. 인지학에서는 영적인 차원이 신체적 차원에 못지않게 실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라고 보고 있고, 관념적 구상물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심지어는 물리적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는 일정한 마치 물리적 에너지 같은 거에 해당하는 것 같은 어떤 자연 법칙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몸, 마음, 이건 제가 순 한글로 하겠습니다. 영을 한글로 하게 되면 어리라고 해야 됩니다. 어리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용어 쓰는 기본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한글이 개념을 어떤 표현하기에 실제로는 한글의 성격 자체는 개념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문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글을 그런 한글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개발해서 사용을 못 해왔습니다. 못 해왔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한글로 표현된 학술 개념어가 고유명사를 빼고는 없습니다. 고유명사는 개념어가 아니잖아요. 고유명사는 학술 개념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명이나 지명이나 고유명사를 빼고 나면 학술 개념어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전부 한문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의 과제이긴 한데 언젠가는 우리가 한글로 개념어를 만들어내고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발전을 시켜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의식을 발전시켜서 이루어놓은 성과는 거의 제로라는 거죠. 제로인데 그래서 학술 개념은 한글로 쓰기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글로 사용해도 개념으로 사용하기에 무방한 것들이 소수지만 몇 가지 있어요. 한글로 사용해도 개념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글을 우선해서 번역 용어로도 쓰고 개념으로도 쓴 원칙으로 하고
한글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정확한 한문의 용법에 따라서 한문에 적합한 번역어를 쓰는 거. 그러니까 1순위가 한글, 2순위가 한문이다. 근데 물론 이때도 한글도 개념으로서의 의미 부여가 될 수 있는 한글만 써야지 한글이라고 무조건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순한글들은 토속어들이잖아요. 토속어는 사실상 지방어지. 표준어로서의 지위를 별로 획득을 못했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몸, 마음 이거는 이제 어느 지방에 가나 이렇게 다 쓰는 거고 표준어로서 지위를 획득했고 개념으로서 쓸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만약에 한문으로 표현하자라고 하면 한문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거를 몸신자를 씁니다. 신. 몸신자 있잖아요. 요거를 씁니다. 요거를 쓰고 요거는 혼이라고 씁니다. 혼. 야, 또 이 못 쓰는 한자를 또 이렇게 돼. 요거는 영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아, 제가 지금 중국이라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실수했고 일본에서는 이렇게 쓴다. 예, 약자로 쓰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채, 혼, 영 이렇게 쓰고요. 중국에서는 요거를 신, 심, 영 이렇게 씁니다. 요게 중국이고 요게 일본이에요. 이거 몸신자, 마음심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는 요걸 뭐라고 쓰는가 하면 요 아래쪽을 신체라고 하고 있고 이 중간을 영혼이라고 하고 있고 요걸 정신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한자 외자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두자 붙인 거로 쓰고 있죠. 이거부터 이제 좀 벌써 쓰는 방식이 다르죠. 쓰는 방식이 다른데 요거는 그리고 일본 중국을 비교를 해보면 같은 한자 문화권이니까 일본 중국을 비교를 해보면 영은 똑같이 쓰고 있죠. 그죠? 영은 똑같이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중국에서는 심이라고 한 걸 일본에서 혼이라고 하고 있고 여기서 신이라고 한 걸 여기서는 채라고 하고 있어요. 요 지점은 다르죠. 요 지점은 다른데 요거 다른 거는 일단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동양에서는 채용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곳에서 하나의 원칙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물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 이중성이 뭐냐면 하나는 그 사물의 존재론적 바탕, 이걸 채라고 해요. 그 사물의 기능과 작용, 이걸 용이라고 합니다. 두 면이 있는 거죠. 두 면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주어와 수로의 관계입니다. 채에 해당하는 건 주어인 거예요. I eat, 나는 먹었다. I do something. I라고 하는 건 채에 해당하는 거예요. do에 들어가는 게 그게 무슨 동사일지라도 그건 용에 해당하는 거죠. 주어 서술어 관계입니다. 주어 서술어 관계인데 요것도 혼하고 심, 채하고 신도 일종의 채용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채용 관계에 있습니다. 요 일본 애들이 쓰고 있는 요쪽에 채에 해당하는 거고 주어에 해당하는 거고 그거의 작용에 해당하는 게 심, 신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일종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의식작용. 의식작용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식작용의 주체는 혼인 거예요. 혼이 의식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몸 채자가 인간의 체가 발휘해낼 수 있는 온갖 그 기능적 작용들을 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체 기준으로 용어가 정리가 되고 근데 영은 왜 차이가 없냐? 영적으로 올라가면 체용 구별이 없어지거든. 영에서는 체니 용이니 하는 게 주어 수로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서나 갈라지는 거지. 영계에 들어가가지고 체용 구별이 다 통합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영은 구별할 필요가 없고 아래쪽은 그래서 실제 슈타이너도 곧 1강에서 보게 되겠지만 요 아래 거는 요건 감각세계 산물이다라고 봐요. 이거는 감각세계를 넘어서 있는 어떤 영역이다라고 봅니다. 이래서 두 개의 어떤 삼지성, 삼원성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체 기준으로 영어를 통일을 했건 용 기준으로 영어를 통일을 했건 일본이나 중국은 일관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맞게끔 일관성을 갖추고 영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용어를 보면
우리도 그러면 채용 당한 거 아니냐? 그럼 문제는 요거죠. 영혼, 용 얘는 요 위쪽에 있는 애인데 갑자기 요쪽으로 왔잖아요. 혼하고 영은 두 개가 완전히 작용이 다른 건데 이 두 개를 묶어놔 버렸다는 거예요. 묶어놔 버렸다. 그러고 나서 요쪽은 정신이라고 했는데 실은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하고 신도 아주 작용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또 묶어놔 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개념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한문은 한자가 어떤 특정한 내용적인 상을 담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자는 외자를 쓰는 게, 개념어를 쓸 때 외자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두자를 쓰는 개념어들이 많이 있죠. 두자를 쓰는 경우에는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개념어들은 음양 대비를 이루게끔 돼 있어요. 음양 대비다. 근데 발전이란 말을 우리가 쓰는데 발이라고 하는 건 수직으로 솟구치는 거, 전이라고 하는 건 횡으로 가는 거 얘기하는 거. 이게 음양 대비입니다. 행진 그러면 행은 지그재그 가는 거, 지는 똑바로 가는 거, 음양 대비인 거죠. 우리가 이익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얻을 거를 위해서 상대를 해칠 수 있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도우는 걸 이기라고 해요. 보태주고 도와주는 것을 이기라고 합니다. 반대말인 거죠. 그래서 홍익인간, 이거는 널리 인간을 돕는 거지 뺏는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홍익인간이라고 쓰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라고 해석하니까 요것도 골 때린 거죠. 이런 식으로 발전이다, 이익이다, 뭐다 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대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음양 대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따라서 당연히 홍하고 혼도 대꾸적 의미가 있어요. 정하고 신도 대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상 어떤 특정한 용법에 따라서 그 사회에서 어떤 맥락적으로 이거 두 개를 막 붙여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학술용어로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없는데 우리는 이 용어들을 그냥 일상어감으로 계속 번역어를 선택을 하는데 일상어감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야. 따지질 않고 개념 한 개 한 개를 따지질 않고 일상어감으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혼란을 초래해버렸습니다. 혼란을 초래해버렸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건 혼은 인간을 비롯해서 인간한테도 혼이 있고 동물한테도 혼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소울에 해당하는 거죠. 소울. 이게 스피릿에 해당하는 거죠. 요거는 그냥 바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 영이라고 하는 건 만물에 다 깃들어 있는 거죠.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만물에 깃들어 있는 우주적인 어떤 창조력 같은 거를 스피릿, 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혼은 광물이나 식물에 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광물이나 식물에는 우리 인간이나 어떤 발달된 동물이 일부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작용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의 일부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제 체인데요. 체를 쓸 때에도 짐승의 살코기하고 인간의 신체는 겉으로 보면 똑같은 물리적으로는 같은 단백질일지 모르겠지만 구성성분이 다르거든요. 구성성분이 다르다는 거 하는 것은 이거를 마치 어떤 이거 세 개를 합해서 하나의 분자를 이루고 있는데 이 각각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라고 생각을 가정을 한번 해 보시죠. 그러면 동물이 가지고 있는 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혼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도 인간의 영하고 동물의 영은 질이 다른 거예요. 질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동물의 체를 얘기할 때는 그 작용을 신이라고 하지 않고 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편에서 찾아보면 육, 그러면 짐승의 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표현할 때 신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육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사람 몸을 동물 몸하고 구별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멸적인 의미에서는 육이라는 말을 씁니다. 육욕이라는 말도 쓰고 육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이거는 경멸적인 어감으로 사용하는 거지 실제로 인간을 특정하는 말로는 전통적으로 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신체라고 하지 육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심신을 수양한다고 그러지 육을 수양한다는 말은 안 하잖아요. 수신제가 수신한다 그러지 수육한다는 말은 안 해요. 뭐 수육이든 육수든 그런 말은 안 쓴다. 이게 이제 한문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이런 혼돈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삼원적으로 인간을 파악하고 있는데 인간이 모여서 만든 게 어차피 세상이라면 이 세상도 인간이 만드는 세계이기 때문에 삼원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삼원성을 요 좀 더 물질적인 부분을 경제라고 봐요. 물질적인 부분을.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범들, 질서들 이런 거를 다루고 있는 영역이 정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혼체, 심신이 두 개 다 이 공통점은 여기까지는 감각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감각을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요 아래 두 가지다. 감각을 뛰어넘어서 존재하는 것이 요 위에 있는 거다. 초감각적인 거 위에 있는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이거는 인간의 감각에 기초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인 거죠. 그럼 감각적인 거 말고 감각을 뛰어넘어서 발달시켜 놓은 어떤 영역, 그걸 문화라고 해요. 어쨌든 인간은 삼원적이기 때문에 삼원적이란 말은 저 세계가 치환되지 않으면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이 늘 어우러져 있다는 뜻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이 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치, 경제에도 문화의 영향이 섞여 들어가죠. 섞여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환되지 않는 어떤 자기 고유하고 독립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게 문화라고 봐요. 그래서 발도르프 인지학에서 문화적 과제라고 얘기할 때에는 문화적 과제는 곧바로 영적 과제라는 거예요. 영적 과제를 가지고 문화적 과제라는 얘기를 쓰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K-팝 같은 이런 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행이나 뭐 그냥 우리가 사회적인 세대 문화라는 정도로 얘기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문화적 과제라고 얘기할 때는 영적 과제를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맨 처음에 제목이 개회사의 제목이 문화적 과업으로서의 발도르프 학교예요. 그럼 이게 바로 발도르프 학교의 어떤 정체성을 사실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발도르프 학교의 정체성은 뭐냐? 이거 발달시키는 거다. 인간의 영성을 발달시키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이제 자유의 철학에서도 보시겠지만 자유도 경제적 자유, 정치적 자유도 있잖아요. 경제적 자유는 자본주의 사회들은 돈 많은 거죠. 근데 그런 의미로 발도르프에서 자유라는 의미를 사용할 리 없지 않습니까? 정치적 자유는 참정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1인 1투표제. 이런 게 정치적 자유죠. 리버티. 리버티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하는 그거. 세습자를 부정하고 어떤 생태적인 온갖 차별 같은 거 부정하고 개인의 행위에 의해서만 책임을 묻고 모든 개인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그걸 정치적 자유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도르프에서 자유의 철학에서 자유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의미의 자유는 전혀 다르지 않아요. 전혀 다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의식을 획득하는가를 다루고 있고 그 영성을 내면화해서 자기가 체화했을 때 그걸 자유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 과업으로서의 발도르프 학교라고 하는 이 개회사의 제목 자체가 이런 인지학적인 맥락에 맞게끔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냥 뭐 하나만한 얘기로 그렇지 뭐 교육은 뭐 정신적인 내용 다루는 거니까 문화라고 해도 되지 라고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제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몇 가지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제목이 이러합니다 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오전 타임이 다 갔습니다. 이 속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지 참 난감하긴 한데 그래도 빨리빨리 해볼게요. 이제 가다 보면 가속도가 붙어서 어느새 5일째 끝날 때는 어쨌든 진도는 분명히 다 나가 있을 겁니다. 마음을 쫓기게 생각 안 하셔도 되긴 한데요. 어쩔 수 없나요? 일단 오전 강의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소개드리고 기초 개념을 제가 한 개 한 개 좀 짚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시간이 다 됐습니다. 10분 휴식을 하고 10분 뒤에 자유의 철학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